근데 이 두 개 다 이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다 똑같습니다.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맨 처음 소멸되는 담보권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이 될 수도 있고 이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양해세 등으로 인해서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. 느닷없이 시청 같은 데에서 압류가 걸려서 이 부동산 공매 절차로 진행이 되면 이 신탁 등기 부동산 담보 신탁이거든요. 이 부동산 담보 신탁이니까 이 신탁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 버립니다.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 잘 잡고 소멸하는 거와 소멸하지 않는 거, 소멸하지 않는 거와 소멸하는 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가 인수할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더 복잡한 것들이 있죠. 사례로 얘기하다 보면 많은 것들도 있는데 대충 흘러가는 뉘앙스가 그렇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신탁 공매는 뭐냐? 신탁 공매는 경매냐, 공매냐? 경매는 아닌 것 같죠? 공매라고 얘기를 하니까. 예, 경매는 아니에요. 신탁 공매는. 공매입니다. 이 공매. 이 공매라는 게 뭐냐? 경매는 경쟁 입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이 공매라는 거는 공공기관이 관여해서 매매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부동산 신탁 등기된 부동산 담보 신탁이죠. 이 부동산 담보 신탁 등기된 이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는 방식입니다. 근데 이 공매라고 붙는 이유는 이 환가 처분하는 방식의 절차를 이 공매, 그러니까 캠코에서 진행하는 온비드를 통해서 니네도 경쟁 입찰을 붙여라 해가지고 그 환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신탁 공매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럼 신탁 공매의 정확한 성질을 이해하려면 공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? 그냥 일반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. 예. 신탁 공매는 일반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이건 또 뭐가 틀릴까요? 신탁 공매 이 여러 가지 틀려요. 경매를 진행할 때 감정 평가도 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자료 제공도 되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 신탁 공매를 진행할 때는 특별한 자료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감정 평가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가격이 나오기도 하죠. 그러니까 최저 입찰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가 2억 정도 되는 빌라의 최저 입찰 가격이 4억에 시작하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당히 자유로워요.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에서 지켜야 할 절차적 규정에 이 신탁 공매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매라고 이름이 붙은 그냥 그 공개 입찰을 하는 그 입찰 시스템만을 도용했을 뿐이지 성격이 매매이기 때문에 이 신탁 공매는 이 모든 절차상 이 규정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.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 게 그냥 지금부터는 신탁 공매는 매매, 누구와 매매? 신탁 회사와 낙찰자, 낙찰자와의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수의 계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. 이 신탁 등기의 제3자들의 관계를 보면은 위탁자가 있죠. 이게 원소유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랍니다. 이 수탁자는 뭐냐? 신탁 회사 원소유자 신탁 회사인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. 우선 수익자. 뭐 대단한 사람인가? 아닙니다. 이거 은행이에요.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우선 수익자인 은행이 이 위탁자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. 근데 내가 요 정도 담보를 대출을 해주니까 야, 너 하나로 불안한데 너 소유권 수탁회사로 넘겨. 수탁회사로 넘기고 내가 한 10% 정도 더 대출을 해줄게. 그렇게 해서 이 신탁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임대 놓기가 까다롭잖아요. 내 명의가 아니니까 위탁자 명의, 원소유자인 위탁자 명의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임대 놓기도 어렵고 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뭐 임대를 하면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.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다고
뭐 나중에 이 신탁 공매가 이루어지고 신탁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낙찰자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떼쓰고 이런 거 안 돼요. 그러니까 동의를 받은 내용인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. 그 뭐에 대한 동의인가에 대해서. 그 동의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. 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동의를 해주는 내용은 위탁자인 원소유자가 그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동의예요. 그러니까 수탁자가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동의가 아니에요. 뭐 이거 뭐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위탁자가 뭐 받은 보증금을 뭐 신탁회사인 수탁자한테 수탁자 통장으로 들어가면은 뭐 수탁자가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개소리예요.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런 동의 아닙니다. 근데 이 수탁자가 동의를 하면은 수탁자로부터 낙찰받은 이 낙찰자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낙찰자가 이 동의받은 임대차를 가지고는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하지 못해도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한 보장을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지방 쪽에 미분양된 뭐 빌라나 뭐 나홀로 아파트 등에서 이걸 가지고 신종으로 이 부동산 그 전세 사기, 월세 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신탁자인 뭐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안전한 뭐 부동산입니다 하면서 쌉소리 해대는 거죠. 예. 여튼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? 이 신탁 공매란 일반 매매다. 그리고 이 안에는 신탁자, 수탁자, 우선수익자인 은행 이 3자 간의 관계로 구성이 된다. 그러면 이 신탁 공매로 낙찰받은 낙찰자, 이 낙찰자의 지위는 뭐냐? 신탁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냥 매수인이에요. 이 매수인이기 때문에 이 신탁회사에서 여러 가지 공고문에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.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뭐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지금까지 뭐 밀려인 뭐 미납된 관리비에 대한 조건, 뭐 그런 조건들 상당히 많은 뭐 조건들이 있어요. 뭐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면 그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 그리고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상해세 정도가 붙어가지고 압류가 들어와 있다. 그럼 그 압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 압류는 없어져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. 어려운 거 없습니다. 이거 신탁 공매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도 알고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세세하고 어려운 거는 찾아보세요. 누가 입에다가 밥 숟가락 떠서 이렇게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찾아보시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한다고 해도 다 이해하실 수도 없을 부분들도 많고